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유독 평생을 홀로 지냈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이 자랐고 먹고 사느라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네요.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지만 결국 모두 떠나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떠난 사람들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굶을 걱정 없이 살고는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하네요. 대단치는 않지만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날 때부터 고아였어요.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보육원이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부모님이 없었던 거죠. 학창 시절에는 출석부에는 분명히 있는데 존재감은 전혀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소심한 성격이었던 데다가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에 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이 눈에 띄는 것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사회로 나온 뒤로는 그럴 수가 없더군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리 배운 게 없어서 식당 일을 주로 했어요. 요리도 할 줄 몰라서 식당을 청소하고 접시를 닦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식당에 작은 방이 딸린 곳이 있었는데 주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죠.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400만 원도 안 되는 지원금으로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에서 1년 정도를 일했습니다. 월급은 무척 적었지만 돈 쓸 데가 없다 보니 다만 얼마라도 돈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온 손님이 지방에 있는 자기 공장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포장 용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일손은 부족한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작지만 기숙사도 있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내 형편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장 식당 생활을 정리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공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기계가 막 돌아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식당 일은 아무리 해도 그저 아르바이트일 뿐이었지만 그 공장에서는 어엿한 정직원이었고 열심히 하면 가끔 성과급도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경력이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번듯한 직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과장님 한 분이 좋게 보셨었나 보더라고요. 밥은 먹었냐며 점심을 사주시기도 하고 간혹 저에게 선물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과장님이 제게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보라도 무려 1년이나 저에게 정성을 쏟는 과장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저는 22살이 되도록 혼자였고 그 무엇보다 마음 붙이고 살 가족을 원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과장님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철도 들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쭉 혼자 남편을 키워오신 분인데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제 모습을 보더니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나름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아버님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인사드리잖아요. 어, 그래.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구나, 그래. 둘이 결혼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됐구나. 네? 아버지, 그렇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은 저도 처음 아버님을 본 터라 긴장되고 정신이 없었지만 아버님의 반응이 영 찜찜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반대 없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만이 아니었어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리러 간 날도 그랬죠. 그날은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이기도 했지만 분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참이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꾸렸으니 분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이 드넓은 집에서 혼자 살라는 말이냐며 거의 생떼를 쓰시더군요. 사실 아버님의 형편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지방이라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인데 1층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3층에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아버님은 금전적으로 전혀 부족한 게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돈보다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워낙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아버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도 고아로 자라서 가족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친아버지처럼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저희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같이 사는 거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아버님도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보셨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꼭 아침 식사만큼은 다 같이 한다고 하셔서 그 시간에는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덕분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게 싫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걱정이었죠. 아름아름으로 콩나물국이나 계란찜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매번 그것만 내놓을 수도 없어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아가, 매일 반찬하기 힘들지? 뭘 할지 고민도 될 테고 괜히 밥상 차린다고 고민하지 말고 이걸로 사다 먹자. 근데 혹시 제가 만든 반찬이 입에 안 맞으셔서 그러세요? 아직은 제가 좀 서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니다. 아,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네가 퇴근하고 늦게 반찬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다. 괜한 오해하지 마라. 아버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 오죽 맛이 없었으면 돈까지 주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저 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라고만 하셨어요. 마음 같아선 아버님이 만족하실 만한 음식을 내놓고 싶었지만 그럴 실력이 되지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반찬은 시장에서 사다 먹게 되었네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좀 과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아버님은 요리뿐만이 아니라 청소도 도맡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안까지 신경 쓰면 힘들어서 어떡하냐며 가게를 보시다가 틈나는 대로 집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주말에는 밥 차리느라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반찬도 모두 사다 놓은 터라 밥만 해서 차리면 되는데 아버님은 그것조차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잊어버린 제 생일에는 남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평생 처음 가져보는 명품 가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지,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셔도 그렇지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주시면 남편인 저는 뭐가 돼요? 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좋은 가방 좀 사주겠다는데 거기다 네가 왜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가방이 300만 원이 넘는걸? 어허, 새아가 들을라. 어, 너 모른 척하고 있어. 아휴,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들이신 줄 알겠네요. 아니, 이건 딸보다 더하지. 저 같으면 딸이 아니라 애인이라도 이렇게 비싼 거 못 해주겠네요. 어허, 애인이라니. 이놈이 큰일 날 소리를. 허튼 소리 그만하고 얼른 나가.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다치지 않는 문틈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모두 들렸습니다. 특히 애인이라는 말에 당황하시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잘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버님의 선물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아버님이 금전적으로 그다지 부족하지 않으시다고 하지만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 넘는 걸 사실 정도로 풍족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걸 며느리 생일이라고 선물로 주시다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부담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버님은 제가 느끼기에도 과할 정도로 절 예뻐해 주셨어요. 가끔 일이 있어서 낮에 아버님의 가게에 가면 거의 매번 손님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고 착하다며 남자 둘만 살아서 칙칙하던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환해졌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시던지 아버님을 뵈러 왔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뜨거워져 차마 나설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우리 공장은 주말엔 대부분 쉬지만 그날따라 일이 생겨서 남편만 회사에 출근하고 저와 아버님만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 같이 모여 아침을 먹은 뒤 남편을 챙겨 회사에 보내고 잠시 쉬고 있으려니 아버님이 넌지시 말을 거시더군요. 얘야, 너 혹시 오늘 할 일 있니? 아니요, 딱히 할 일은 없는데요. 그래? 그럼 모처럼 우리 둘만 있는데 점심은 좀 멀리 나가서 맛있는 것 좀 먹자꾸나. 네? 멀리라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얼마 안 걸려요. 나도 맨날 가게 집 하면서 살았더니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어서 그런다. 왜? 싫으냐? 아니요.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운전은 내가 할 테니 넌 그냥 같이만 가다오.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가자고 하시는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매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좀 멀리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세비해서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데려가신 곳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내 번화가였어요. 아버님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 주차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여기 백화점인데 왜? 내 가만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너 옷은 제대로 사는 거니? 가만 보니 옷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결혼했어도 여자애가 그렇게 옷이 없으면 쓰겠니? 이왕 나왔으니 이것저것 좀 골라봐.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필요하면 제가 살게요. 네가 안 사니까 내가 이러는 게지.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는 그냥 나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옷 고르기만 해.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 백화점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며 물건을 고르기 시작하셨어요. 원피스에 블라우스며 잘 쓰지도 않는 책 넓은 모자까지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버님이 보시기에 예뻐 보이는 건 마구마구 담으시더라고요. 백화점이라 다른 곳보다 값이 더 비싼데도 가격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시작된 쇼핑은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체 얼마를 쓰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아예 안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여자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 쇼핑백을 죄다 들어서 차에 실어두셨네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번화가에서도 제일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인분에 7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 시키시더군요.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돈을 써본 적도 없었지만 그것보다 대체 아버님이 제게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제가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거나 혹은 살갑게 대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껄끄러워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워낙 소심하고 조용해서 그냥 대화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정말 부담스러울 만큼 제게 잘해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대번에 아버님이 나서셨죠. 생일 때는 늘 부담스러울 정도의 선물을 주셨었고 명절마다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돈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네요. 하지만 좋아서 하신다는 말에 차마 대꾸도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꾸역꾸역 점심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결국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아버님, 그냥 언젠가는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왜, 싫으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체 아버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마음은 싫었지만 그렇다고 손을 뿌리치지도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두 사람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버님이 화들짝 놀라 제 손을 놓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 모습을 본 상태였죠. 아니, 그냥 모처럼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아가랑 나와서 맛있는 것 좀 먹었다. 그럼 그냥 식사나 하시지. 손을 왜 잡으세요? 그게 그냥... 남편의 추궁에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우물쭈물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차 갖고 오셨죠? 오늘은 혼자 들어가세요.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곧바로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어떻게 된 건지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순하고 우직한 남편이 귀까지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더군요. 다 늙은 양반이 며느리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흥분했습니다. 저는 오는 내내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노심초사해야 했죠. 저희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도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더는 안 되겠어요. 저희 조만간 집 구해서 분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정말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요. 벌건 대낮에 며느리랑 그게 뭡니까? 아버지, 그동안 제가 욕정 좀 풀라고 말씀드릴 때는 한상코 싫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아버님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옆에서 계속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해버린 남편은 거칠 것이 없더군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매몰차게 몰아붙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저 침통한 표정만 지으신 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대체 왜 그러셨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데요? 대체 뭐가 아니라는 거냐고요? 그건 미안하다. 아버지. 아버님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밖으로 꺼내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남편을 더욱 화나게 했죠. 결국 그날은 남편이 진탕 술을 마시고 난리까지 치고 난 뒤에야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곧장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대출도 없었고 따로 돈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집 하나 구할 정도의 돈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빌라를 점찍고 계약을 하려는데 마침 남편의 출장이 잡혔어요. 왜 하필 이럴 때 출장이냐며 가방을 끌고 집을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남편이 탄 택시가 받친 거죠. 하필 조수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화로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가슴이 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렵게 생긴 가족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장례를 치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황당해서 주변을 돌아볼 정신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남편을 추모공원에 안치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 잔뜩 쪼그라들어 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은 한없이 슬픈 얼굴인데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무너졌어요.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버님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이 어떠실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아버님의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처절한 울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후 아버님은 거의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던 가게 문도 안 여시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만 하셨어요. 옛날 분치고는 키도 크셨던 아버님인데 남편이 떠난 후로는 정말 주먹 한 줌밖에 안 될 정도로 쪼그라든 어깨로 방구석에 앉아 뭔가를 적으시다가 때때로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런 아버님을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더러 미쳤다고 하더군요. 애도 없고 남편도 떠난 마당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겠다는 거냐며 그냥 교통사고 보상금 가지고 재혼하라고 했죠. 저도 그게 맞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울음을 듣고 나니 차마 저마저 떠날 수는 없었던 것뿐이었죠. 그렇게 정신을 놓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대신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잘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가게를 하고 보니 정말 만반치가 않았어요. 물건을 떼와서 진열하고 종일 가게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맞아야 했죠. 그러는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잘 계신지 들여다보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몸집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더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신도 때때로 오락가락 하실 정도였죠. 반면 아버님이 쓰시던 것들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에 몇 줄이었던 글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안방 구석에 허리 높이까지 쌓였죠. 그리고 그맘때쯤 결국 아버님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중풍이셨어요. 구급차를 불러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 수술까지 했지만 연로하신 데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태로 쓰러지셔서 경과가 너무 안 좋았고 결국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신경이 마비되어 얼굴은 잔뜩 일그러지고 말까지 어눌해졌죠. 무엇보다
이제는 아예 거동을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일주일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병간호는 친부모도 힘들다고 하던데 그제야 무슨 말인지 절실히 이해됐습니다. 욕창에 생길까 때때로 뒤집어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기약 없이 길어졌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혼자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지나다니는 간호사들도 잘 없는 시간에 아버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버님, 왜 일어나셨어요? 아직 밤이에요. 좀 더 주무세요. 아버님은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만 목소리도 작고 말도 어눌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마비되지 않은 왼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당신 가슴에 쑥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손도 빼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웬 종이 쪼가리가 잡히더라고요. 아버님, 저보고 이거 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종이를 꺼내 여쭤보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지쳐서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대체 뭔가 싶어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삐뚤빼뚤한 아버님의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공책을 읽어. 단번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님이 쓰시던 공책을 읽으라는 뜻이었죠.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꼭 읽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다음 날 아침 돌아가셨어요. 제게 쪽지를 전해주신 건 마지막 남은 기력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도 안 돼서 시아버지까지 떠나보내니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텅 빈 집안에 또다시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방으로 들어갔다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떠나고 곧바로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공책은 일종의 유언장 같은 거였습니다. 사실 너에게는 남편보다 3살 많은 시누이가 있었단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에게 누님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라뇨.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태어나기에 한 해 전 네 시누이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렸다. 그때는 살림이 어려워서 큰 병원에 데려갈 형편도 아니었지. 결국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말았단다. 그땐 네 시어머니가 무척 위험했단다. 이미 네 남편을 임신한 상태에서 밥도 못 넘길 만큼 슬퍼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모든 일을 없었던 걸로 아예 일어난 적도 없었던 일처럼 주는 것밖에 없었다.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시누이. 하지만 병으로 고작 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누이. 시부모님은 남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아예 없던 걸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버님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태어나고 불과 2년 만에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아내는 마치 마음의 빚을 갚는 것처럼 먼저 간 첫째를 보살피러 가기라도 할 것처럼 네 남편을 낳더구나. 아마 첫째가 그렇게 떠난 후 이미 살아갈 이유를 잃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 살아갔고 아들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자 모든 것을 놓아버린 거겠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 했다. 가슴에 아내와 딸을 묻었지만 남은 아들을 위해, 네 남편을 위해 나는 살아야 했어. 아버님의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딸을 허망하게 잃은 것도 슬픈데
시어머님까지 그렇게 떠나보낸 아버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은 아들을 위해 씩씩한 척 살아오신 아버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너였단다. 너를 보는 순간 왜 그랬는지 떠나간 아내, 떠나간 딸이 떠오르더구나. 마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그래서 네가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너를 챙기게 되었다. 그건 한편으로는 보답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속죄이기도 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때로는 먼저 간 첫째 딸을, 때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미 떠나간 딸아이가 그리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가, 그리고 네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리움이 너무 커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구나. 그렇게 남은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말았구나. 아가, 미안하다. 정말 너무나 미안하구나.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잔뜩 쓰여있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담스러워만 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더 살갑게 대해드렸더라면 아버님의 공책을 읽고 나니 모든 것이 후회되어 공책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아버님은 공책의 말미에 유언장까지 미리 적어두셨더라고요. 아버님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갑자기 3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과일 가게는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제게는 그 과일 가게가 마치 떠나간 아버님과 남편의 마지막 흔적처럼 여겨졌거든요.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가 잠시 짬이 나면 가게 안쪽에 비어있는 의자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아버님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낡아서 지금은 쓰지 않지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네요. 살던 집도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의 방은 조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전부 그대로 두었어요. 남편과 제가 지내던 방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었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 남편과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라 정리할 수가 없네요. 가게 일로 바쁘긴 하지만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이제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라고 하지만 도저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속이 워낙 좁아서 떠난 남편과 아버님의 그림자만으로도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런지요. 모쪼록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